저희가 지난해 10월에 반장픽에서 전해드렸던 제보 사건이었습니다. 전남 무안에서 중학생이 70대 이웃 할아버지를 때려서 숨지게 했던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자, 그 고인의 따님께서 추가로 또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이 가해 학생 측 그 가족들의 태도가 너무너무 화가 난다. 자, 사실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그 작은 마을에서 피해자, 가해자 서로 왕래도 있고 뭐 사이도 좋았다면서요. 맞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웃 사촌을 넘어서 정말 가족처럼 가깝게 지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8년 전에 전남 무안군의 한 마을로 귀촌을 하셨는데 옆집과 서로 이모 삼촌 하면서 자주 왕래를 했고 제보자 아버지가 밥도 사주고 그 집 아이들에게 용돈도 주는 정말 그만큼 가까운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그 이웃집 딸이 당시 중3이던 아들을 비롯해서 자녀들을 데리고 바로 옆으로 이사를 한다면서 제보자 아버지에게 삼촌 저 이사하면 뭐 사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버지는 뭐 사줄까? 마트 가서 같이 골라보자라고 얘기를 한 뒤에 실제로 마트에 가서 냄비와 프라이팬, 반찬통 등을 사줬다고 합니다. 제보자 어머니도 이웃집 이모와 평소에 자주 통화를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전해 들어서 이걸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집들이 선물을 사주신 거예요, 고인이. 자, 그런데 이 선물이 이런 결과를 낳을 거라 꿈에라도 생각을 못 하셨다는 거죠. 자, 이 선물을 사주고 얼마 뒤에 제보자 따님은 이웃집으로부터 다급한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그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아, 누나. 야. 왜? 삼촌이 내려왔는데 뭔 일 있어? 한 대 때려버렸는데 몸싸움 하다가 뭔 사람 했는지 모르겠어 지금. 근데 뒤로 자빠졌어 지금. 내가 아빠를 한 대 때렸다고? 몸싸움 하다가. 근데 지금 차 와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시고 계속 아유 이러고 계시니까. 자, 당시 집에는 이 아버님 혼자 계셨으니까 급한 대로 지금 따님한테 연락이 간 겁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몸싸움을 하다가 내 조카가 한 대 때렸는데 지금 아유 하면서 지금 막 그러신다. 네. 자, 그런데 CCTV 영상이 있잖아요. 네, 이 제보자께서는 이제 그 얘기를 듣자마자 CCTV 영상을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당한 일은 그 단순하게 그냥 한 대 맞고 뒤로 넘어지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집 이모는 이 상황을 말리려고 했지만 일단 그 집 딸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막 흥분한 모습으로 물을 끼얹고 양동이를 던지고 막 그래요. 그리고 그 옆에는 장갑을 끼면서 손자가 어슬렁 거리다가 주먹으로 두 차례나 이 어르신을 때립니다. 그래서 넘어집니다. 병원에 실려가셨고요. 사경을 헤매다가 4일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제 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근데 아버님만 집에 계셨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로 유추해 보니까 아버님께서 사주신 그 선물을 이 집의 그 딸이 뭐 왠지는 모르겠지만 안 쓰겠다고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서운하셔가지고 아버님께서 다시 가지고 가서 주셨는데 그때 이 손자한테 1차 폭행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집에 오셔서 이 당일날이 아마도 그 폭행에 대해서 또 따지시러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감히 나를 때리냐 뭐 이런 얘기를 하러 가셨다가 이렇게 2차 폭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사연이 있었을지언정 중학생짜리가 할아버지, 뭐 동네 할아버지죠. 70대 노인을 저렇게 폭행을 해서 결과적으로 사망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웃들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워낙 작은 동네여서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자, 이런저런 얘기들을 전해 듣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더 기막힌 건 사건이 벌어진 직후부터 지금까지 가족처럼 여겼던 저 이웃의 태도, 그게 괘씸했다는 겁니다. 제보자분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가해자 엄마랑 가해자 외할머니랑 병원 앞으로 와서 30분 얘기한 게 전부였어요. 자식 잘 키웠어야 되는데 자기가 잘못했다. 저 외할머니도 내가 손지 새끼 잘못 키워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뻔한 얘기를 하죠. 돌아가신 후에 한 번도 뭐 연락도 없었고 찾아오지도 않았고 그 사람들은 벌써 변호사를 선임을 했었더라고요. 저희는 뭐 신고할 그런 것도 없었는데 이미 그 사람들은 제 형량 깎을
연구만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괘씸한 거예요. 무한 내려가기 전에 사건반장에 제보를 했었던 거예요. 방송이 나가고 나서 마주쳤는데 하는 얘기가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냐고, 왜 언론에 저기를 했냐고, 변호사를 통해서 또 막을 수는 없냐고, 그런 것까지 알아봤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걸 처음 지난해 10월에 방송을 하고 나서 워낙 사건 자체가 충격적이다 보니까 많은 다른 언론들이 이걸 인용 보도를 했었거든요. 자, 들으신 것처럼 이 피해자 가족분들은 유족분들은 일단 아버지를 살리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요. 막 경찰 신고고 뭐 이건 다 일단 우리 아버지 빨리 정신 차리게 해야지. 자, 그런데 저 중학생 녀석의 그 집에서는 변호사도 선임하고 네.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놨더라. 상당히 괘씸하다고 표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첫 번째로 보이는 게 119에 이 신고를 했는데 신고했을 때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 폭행이 일어난 것처럼 신고한 게 아니라 뭔가 우연히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것처럼 이렇게 신고가 됐다는 점이 첫 번째로 아주 괘씸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사과 부분인데요. 잘못했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이라서 치료가 시급된 상황인데 결국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 치를 때까지 지금까지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정식 사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가장 좀 황당한 부분이 이런 사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 사건 반장이나 등등에 좀 제보를 했는데 이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방송이 좀 안 나가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나 뻔뻔해서 분통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자, 그 신고서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예, 신고서. 자, 그러니까 이웃집에서 119에 신고는 했어요. 자, 그런데 신고서에 적힌 내용을 한번 보세요. 신고서에 보면은 마치 누군가 쓰러져 있는 걸 이분이 왜 여기 쓰러져 계시지 해서 막 119에 전화한 것처럼 지금 신고 내용이 저렇게 돼 있습니다. 쓰러진 채 발견되어 응급실 내원함. 자, 동네에선 아무튼 이 사건 이후에 별의별 막 온갖 이상한 얘기가 확 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원래 죽을 사람? 더 들어보시죠. 우리 딸까지 신고를 해가지고 저 때문에 벌금이 많이 나오게 생겼다고 동네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더래요. 제일 황당했던 게 뭐냐면 가해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이 사람은 원래 죽을 사람이었으니까 병원비만 주면 된다고, 장례비 안 줘도 된다고. 동네 사람들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저희 엄마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가서 내치더라도 가서 잘못됐다 미안하다 애기 데리고 가서 사과를 해라.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래요. 아직까지 미성년자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잡아가지도 않고 이러고 있으니까 저희는 답답하기만 하고. 자, 오죽하면 동네 사람들이 대신 두들겨 맞더라도 가서 사과는 해 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라. 네, 그게 맞는 얘기인데 그 조언도 안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보자께서 이웃집 손자를 폭행치사로 고소를 하면서 아까 보면은 그 집 딸도 막 물 아버지한테 뿌리고 양동이 던지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이제 폭행으로 고소를 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이웃집에서는 그 이모님이라는 분이 우리 딸도 고소해가지고 우리가 벌금 많이 나오게 생겼다라고 좀 험담하고 우리도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고 돈 받으려고 저런다. 쟤네 합의는 절대 없다. 막 이런 뭐 누가 합의를 적반하장의 발언도 하고요. 그중에서 가장 기가 막혔던 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원래 죽을 사람이었으니까 장례비는 안 줘도 되고 병원비만 주면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너무 이제 듣는 이웃집 분들도 기가 막히니까 가서 사과를 해라. 내치더라도 사과를 하고 그 아들 손자도 데려가서 사과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뭐 눈 하나도 깜빡하지 않고 사과는커녕 뭐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변호사로부터 합의에 얼마의 생각이 있냐라는 연락이 왔대요. 얼마를 줘도 합의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팀장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웃집 사촌이 아니고 이웃집 원수가 됐는데요. 사건 반장 보도 이후에 여러 채널에서 아마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학생 어머니 즉 이웃집 딸은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도 여전히 반성 없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자기 아이를 감싸면서 우리 아이가 그 정도로 미치지 않았다. 저희 부모랑 친한 거지 우리랑 친한 거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도 했고요. 방송이 나간 이후 가해자 어머니는 추정되는 인물이 댓글을 통했다고 합니다. 댓글을 통해서 우리를 매장시키려고 한다. 우리 가족 힘들고 우리 애는 더 힘들다.
말조심들 하라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항변했다고 하는데 아마 제보자 입장에서는 이 같은 피해자 가족들이 이제 허위 소문으로 인해 가지고 좀 본질이 왜곡되고 사실과 무관한 내용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명예가 훼손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고통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저 댓글이 가해 학생 어머니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 사건 그 방송 유튜브 클립에 저런 댓글을 단 겁니다. 추정입니다. 우리를 매장시키려고 한다. 우리 가족도 힘들고 우리 애는 더 힘들다. 당신들 댓글 함부로 달지 말아라. 말 조심해라. 네,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폭행치사에서 지금 상해치사로 변경을 했어요. 폭행은 그냥 살짝 물리 형사였는데 사망한 거. 상해는 때려서 상해를 입히려고 했는데 사망한 거. 좀 차이는 있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살인죄 부분입니다. 예. 미필적 고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죽일 의도가 보이는지, 아니면 죽일 어떤 의사가 있고 죽여도 상관없다 용인하는 태도가 있는지 이 부분인데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보면 이 당시 만 15세긴 한데 예. 복싱을 했었어요. 상당히 어떤 주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운동을 했기 때문에 좀 돼 있고 계획적이에요. 목장갑을 끼고 맞아요. 주위를 맴돌다가 폭행을 행사하는 모습이 가격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덩치도 상당히 더 크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도 사실 인정될 수 있는 게 아니냐. 또 1차 폭행 후에 안면을 가격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 12,000명 정도가 엄벌 탄원서에 지금 동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 구속영장 기각됐죠. 예. 고등학교 진학했어요, 지금. 지금 학교를 학교 다녀요? 갔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맞느냐. 피해자는 지금 사망했는데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가해 학생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지난해는 중학생,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 이걸 유족들이 보고 도저히 분통 터져서 못 살겠다 하시면서 저희한테 다시 연락을 주신 겁니다.